중국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가 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공산주의 사회였던 것은 아니었고, 지금의 체제로 굳어지게 된 것은 바로 1927년부터 약 23년간 공산당과 중화민국 사이에서 벌어졌던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부터였죠. 오늘은 국공내전에서 어떻게 공산당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지금의 중국을 만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1912년에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건국됐죠. 중화민국의 초대 대총통이었던 위안스카이는 중앙정부를 장악한 후 국회를 무시한 채 독재 정치를 폈고, 이에 반발하던 국민당은 개축전쟁을 일으켜 2차 혁명에 나섰지만 2달 만에 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위안스카이에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열강들마저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자 궁지에 몰린 위안스카이는 3달 만에 화병으로 죽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중국은 또다시 여러 세력들이 패권을 노리는 혼란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1920년 소련의 영향을 받아 공산당이 설립됐죠. 당시 서방 국가들에 의해 고립되어 있던 소련은 자신들이 중국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국민당에 협력하도록 지시했고, 중국의 공산당원들은 공산당의 당적을 가진 채 국민당에 입당하는 형식으로 서로 힘을 합치게 되죠. 이것을 1차 국공합작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국민당은 소련의 원조로 군대를 기르며 국민혁명에 나섰고, 공산당은 이에 협력하면서 중국은 국민당의 주도하에 통일되는 듯했죠. 하지만 공산당이 몰래 음모를 꾸며 국민당을 잡아먹으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공 간의 갈등이 끌어올랐고, 이런 갈등은 순원이 사망한 후에 폭발하게 됩니다. 1926년 중사남 사건이 터지면서 장제스가 공산당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자신에게 적대적인 소련 고문들을 강제 귀국시킨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국민당을 장악한 장제스는 1926년 국민혁명군을 이끌고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 중국의 실질적인 지배자 노릇을 하던 북양군벌들을 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당의 1차 북벌을 시작합니다. 북벌이 성공을 거두면서 장제스의 힘이 더욱 커지자 공산당은 국민당의 좌파 세력과 연합해서 장제스를 군사 독재자라 비판하며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죠. 이에 우파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결국 장제스가 4.12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난징 정부를 세우면서 공산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됩니다. 얼마 후 공산당은 난창과 추수, 광저우, 창사 등의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켜 중요 도시를 장악하기 위한 반격작전을 펼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이후 상하이에 있던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이 이끌던 강서성 중앙소비에트를 중심으로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하고 농민들을 병사로 징집하면서 내전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중화소비에트 공화국 주석인 마오쩌둥과 상하이의 임시 당중앙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결국 마오쩌둥은 주석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오토 브라운과 28인의 볼셰비키라 불리는 소련 유학파들이 공산당을 이끌게 되죠. 하지만 1933년 시작된 장제스의 제5차 초공작전에서 국민당에게 연달아 패배하며 공산당은 멸망할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남아있는 병력과 당원들을 모아서 서부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도중에 국민당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군벌들과도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면서 중국 북서부의 산시성 예난까지 겨우 도착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그때까지 서로 싸우던 국민당과 공산당도 처음에는 힘을 합쳐 일본군에 맞서게 됩니다. 전쟁 초반에는 서로 협력하며 핑신관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수차례 격퇴하기도 했지만, 일본군이 산시성을 공격해서 타이위안시를 점령한 후부터 공산당은 갑자기 국민당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죠. 마오쩌둥은 일본군과의 전투를 최대한 피하고 자신들의 지배 영역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산당은 자신들의 영역을 늘리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던 국민당 유격대나 국민당 부대들을 습격하는 만행도 거리낌 없이 저질렀죠. 때문에 극도로 분노한 국민당에서는 공산당에게 하라는 일본과의 전쟁은 안 하고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며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공산당은 그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영토 확장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외적이 침입한 상황 속에서 비열하게 자신의 이익만 챙긴 덕에 훗날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할 수 있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후 공산당과 국민당 정부 간의 회담이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서로 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머지않아 한하늘에 하나의 태양만을 남겨둬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장제스는 1946년 3월 마침내 공산당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리게 되죠.
내전 초기 국민당은 자신들의 지배 영역 내에 있는 각종 요충지를 장악한 공산당을 완전히 몰아내지도 않은 채 무리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그렇게 자신들의 후방을 안정시키지도 않은 채 무모한 전투를 한 결과 만주에서 대패하게 되죠. 당시 공산당은 머리수 자체는 100여만으로 크게 불어났지만 전쟁에 사용할 중화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제스가 준비만 잘하고 공격하면 충분히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었는데 성급한 판단으로 자신들의 무덤을 판 셈이죠. 이후 공산당은 소련의 협조로 만주의 일본군 무기들을 대량으로 넘겨받으며 무장을 몇 배로 강화하게 됩니다. 1946년 6월 국민당의 병사들인 국민혁명군은 본격적으로 공산당이 점령한 지역을 침공하며 내전을 다시 시작했죠. 초기에 국민혁명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병력과 장비, 보급 등 모든 면에서 공산당보다 우세했기 때문에 내전은 머지않아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1947년 3월에 후종란이 지휘하는 20만의 병력이 공산당의 수도였던 예난을 점령해버리기까지 하자 내전은 이대로 공산당의 패배로 끝나는 듯했죠. 하지만 국민혁명군은 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많은 지역의 영토를 동시에 점령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병력이 지나치게 분산돼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공산당을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국민당이 진격을 멈춘 채 먹기 좋은 표적으로 바뀌어버리자 처음엔 정신없이 밀리던 중공군은 전열을 재정비한 후 국민혁명군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1947년 하반기부터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한 공산당은 1948년 초 무렵에는 만주의 99%와 허베이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1948년 11월 공산당의 사령관인 린베어가 지휘한 동북인민해방군이 만주에서 중화민국 국군을 격파하는 것을 시작으로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공산당 쪽으로 넘어갔죠. 그 결과 1949년 1월 31일 인민해방군은 베이징을 점령하고 4월 23일에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을 함락시킨 후 5월 27일에는 중국 대륙의 최대 도시인 상하이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마침내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음을 선포하고 국가주석에 취임했죠. 이후 인민해방군은 광저우를 접수한 후 11월 30일에는 중화민국 정부의 임시수도였던 충칭마저 함락시켰고 이후 장제스가 타이완으로 탈출하게 되면서 국공내전은 국민당의 완전한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배한 데에는 국민당 정부의 부패함, 전략적 실책, 심리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부패한 지도층에 실망한 중국인들이 그들에 대한 지지를 거둔 것이었죠. 중일 전쟁이 끝난 뒤에 국민당 정권은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만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2차 국공내전까지 터지면서 사회가 더욱 혼란해졌고 물가마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는데요. 때문에 국민당 정부에서는 자본가들을 탄압하면서까지 경제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참혹한 실패로 끝나면서 친미 자유주의자들의 반발만 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게다가 부패한 국민당의 장군들이 전쟁 물자와 군자금을 횡령하면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는 색소를 탄 가짜약과 개돼지도 먹지 않을 썩은 쌀과 모래를 섞은 식량을 지급했기 때문에 굶어 죽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병사들이 많았다고 하죠. 굶주림과 질병을 참다 못한 병사들은 결국 민간인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국민당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몇몇 간부들은 미국이 지원해준 군사장비마저 공산당에 팔아넘기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꼴을 본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런 군대가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죠. 지금까지 국공내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53년 스탈린이 죽고 난 뒤 소련 공산당 내에서는 여러 분파들의 피 튀기는 권력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니키타 흐루쇼프란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흐루쇼프는 중공업에 치중했던 스탈린의 정책과는 달리 경공업을 중시했으며 대규모 농지를 조성하고 미국의 경제력을 넘어서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흐루쇼프의 이 말을 들은 중국 공산당 주석 모택동은 스스로 경쟁심을 느끼며 흐루쇼프는 소련이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15년 안에 영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드디어 역사의 길이 남을 대약진 운동을 펼치게 되었죠. 다만 다른 산업혁명들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산업혁명들은 도시에서 주도하고 이루어낸 반면 모택동이 말한 대약진 운동은 농촌에서 혁명을 이루어내보자라는 게 다른 점이었죠. 주은래, 등소평, 유소기 등 최측근들은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을 적극 반대했지만 모택동은 이미 소련의 경쟁심이 폭발한 상태여서 간부들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하지만 산업화에는 반드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산시설도 같이 발전해야 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대약진 운동은 처음부터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약진 운동 시기였던 1950년대 말에 중국이 잡은 밀수확 목표량은 처음 1958년 2월에 1헥타르당 4.2톤으로 정했다가 모택동에게 잘 보이려 자기네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바람에 연말에는 1헥타르당 밀수확 목표량이 37.5톤이라는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목표량을 잡게 되었죠. 과거보다 월등히 뛰어난 농업 기술을 가진 현재의 영국에서 2015년에 1헥타르당 밀 수확량이 16.52톤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당시 중국에서 잡은 목표량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무의미한 목표치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먼저 모택동은 소련식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를 위해서 인구이동을 금지시켰고 재산이 있거나 음식을 저장했던 집이 있으면 반동분자로 몰아 강력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론 밥을 여기서 먹으라며 공용 급식소를 만들었는데 급식소에 밥이 맛도 없고 품질도 떨어지고 하니 사람들이 급식소 이용을 하지 않았죠. 그 일을 보고받은 모택동은 급식소의 품질 향상이나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식당이나 객잔 등을 모두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게다가 일반 가정집의 식량과 각종 조미료, 소금, 숟가락과 젓가락, 그릇, 냄비까지 모두 압수했으며 음식을 할 수 있는 부엌까지 다 때려 부숴버렸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개인적인 취사를 금지시켰고 오로지 식사는 공용급식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는데요. 공용급식소에서 주는 식사도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메뉴가 맛대가리 없는 죽과 빵 등으로 통일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농사를 하는 농민이든 공장에서 일하는 공민이든 자신이 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음식의 맛 따위를 따지지 말라는 그런 이유와 개인 취사를 한다는 것은 식량을 비축하게 되고 이는 곧 계급이 되어 공산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토지개혁과 집단화로 인해 중국 전체의 생산량은 30% 이상 떨어지게 되었고 이 공용급식소 역시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 이후 더 이상 공용급식소에서 밥을 못 주니 앞으로는 국민들 알아서 밥을 해먹어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그런데 취사에 필요한 식재료나 각종 조미료, 수저, 냄비, 그릇 등 모든 걸 빼앗겼던 사람들은 취사 도구부터 구하는데 애를 먹을 지경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모택동이 하는 개혁들이 개폭망 조짐을 보였지만 모택동은 이제 공업 부문의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공업을 발달시키려면 일단 철이 필요했고 집마다 마당에 토벅고로를 지어서 강철을 생산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철강 증산운동이 전국적, 조직적으로 전개됐는데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제철 방식인 토벅고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철이란 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으로 철에 함유된 아주 작은 차이의 탄소량에 의해 불량인 잡철과 강철로 나뉘는데요. 이 토벅고로에서 철을 생산하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작업을 해본 적 없는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강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각 마을마다 철 생산 할당량을 주었으며 할당량을 못 채우면 그 마을을 처벌한다고 했죠. 각 마을에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멀쩡한 강철 농기구와 강철로 된 각종 도구들을 녹여 불순물 가득 섞인 잡철을 열심히 만들어냈고 계속해서 불을 떼야 하는 토벅고로의 연료를 구하기 위해 근처 산의 나무들을 모두 베어 땔감으로 다 써버렸으며 이에 산과 숲들은 점점 민둥산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멀쩡한 강철을 녹여 잡철을 마구 만들어낸 것이었고 엄청난 양의 잡철이 만들어진 것을 본 모택동은 수행원에게 이처럼 작은 뒤뜰 용광로에서 이렇게 많은 철을 생산할 수 있는데 왜 외국인들은 거대한 재련소를 만들지 참으로 한심하구만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모택동은 이렇게 만들어진 잡철들로 농기구와 각종 도구들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불순물 가득 섞인 잡철로 만들어진 농기구와 도구들은 당연히 예전에 쓰던 것만 못했죠. 금속대야는 금이 간채로 팔렸고 부엌칼은 쓰다가 휘어졌으며 농기구들은 그냥 뚝뚝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토벅고로의 연료로 쓴다고 인근 산의 나무들을 모두 벌목해버리자 비가 오면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까지 일어났죠. 이런 잡철로 만들어진 농기구로 인해 농업 생산량은 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은 생산량이 떨어진 이유를 찾겠다며 농촌으로 시차를 갔는데 지나가던 참새를 보고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참새는 해로운 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고 난 뒤 며칠 후 정부에서는 중국의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제4의 운동으로 4가지 해를 제거하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제거해야 할 4가지 해로운 것은 모기, 파리, 쥐, 그리고 참새였는데 이때부터 중국 전체가 대대적으로 참새 박멸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더 신기한 것은 참새를 잡는 수법이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총이나 새총, 잠자리채, 올가미 등으로 참새를 잡는 것이 아니고 하루 전투날을 잡고 마을 사람 전체가 나가서 참새들이 앉을 만한 곳에 사람들을 배치한 뒤 계속 시끄럽게 징을 치며 참새가 내려앉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참새들은 땅에 내려와 쉬지 못하고 계속 하늘만 날다가 결국 탈진해서 추락했고 그런 식으로 참새들을 잡았던 것이죠. 참새 잡는 것도 참 중국스러운데 상하이에서는 단 한 번의 전투만으로 참새 약 100만여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투의 결과는 1959년에 나타났는데 1958년 한 해 동안만 참새 2억 1천만 마리가 학살당해 멸종 위기에 이르렀고 그 때문에 참새가 잡아먹었던 애벌레나 메뚜기 등 각종 해충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농사 지을 사람이 참새, 쥐 잡는다고 농사도 짓지 못했고 잡철로 만든 농기구도 문제였으며 메뚜기 떼나 홍수, 산사태 등 여러 악재들이 겹쳐 중국 역사상 역대급 대흉년이 발생했죠. 이때 굶어 죽은 사람이 공식 발표로는 약 2천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최대 4,500만 명에서 6천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2,500만 명이었는데 만약 이게 우리나라였다면 국민 전체가 굶어 죽을 만큼 심각했었던 것이죠. 결국 공산당 지도부는 소련의 후르쇼프에게 부탁해 20만 마리의 참새를 수입하는 수밖에 없었고 참모들이 모택동에게 이 참새 전쟁을 계속하실 겁니까? 하고 물으니 모택동은 됐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천만 명의 국민을 굶겨 죽인 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참새대 학살극은 모택동에 됐어 이 두 음절로 막이 내리게 되었죠. 이러한 대흉년을 정면으로 맞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자 전학삼 박사는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것은 이름하여 신경밀식이었습니다. 전학삼 박사의 아이디어를 들은 모택동은 정말 신묘한 계책이라며 실험도 해보지 않고 전국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신경밀식이란 논에다 벼를 아주 빽빽하게 심어 수확량을 늘리자는 아주 대단하고 획기적인 방법이었죠. 농알못이었던 전학삼 박사는 최소한 가로 12cm, 세로 20cm는 되어야 할 모와 모 간의 간격을 가로 10cm, 세로 15cm로 좁혀서 모를 심자는 이야기였는데요. 가로 12cm, 세로 20cm의 간격도 계단식 논에서나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최소한의 간격이었고 그 이하로 간격을 좁혀 모를 심게 되면 벼와 벼끼리 경쟁을 해서 서로 생장을 방해하고 해충들이 숨을 곳이 많아져 병충해의 피해도 입기 쉽습니다. 그리고 수확량도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벼들이 자라면서 서로 경쟁을 해 더 크게 자라기 위해 벼의 나달을 줄이고 광합성을 더하려고 잎을 크게 키우기 때문이었죠. 결국 기존 파종법으로 심은 쌀보다 양도 적고 영양가도 떨어지며 맛도 없는 쌀이 생산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모택동 본인이었는데요. 모택동은 신경밀식을 실시했으니 앞으로 수확량이 확 늘 것이기 때문에 수확철이 되면 아마도 농민들이 이 엄청난 수확량 때문에 너무 힘들 것이다 생각하여 평소 농사를 짓던 땅의 3분의 1은 경작을 하지 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작도 적게 하고 신경밀식 때문에 수확량도 떨어져 농업은 총체적 난국이 되었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마당에 중국 정부는 대약진 운동이 잘 되고 있고 식량이 비축되고 있다는 선전을 하며 다른 나라의 식량을 무상으로 원조하기도 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이 대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다른 나라에 들키는 게 싫었던 모택동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국민들이 굶어 죽어나가더라도 어떻게든 식량 수출이나 원조를 계속 이어나가야 했고 전국의 곡물 수확량 중 3분의 1을 징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속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는지 모택동은 중국인은 초식동물이다 라는 개소리를 짓거리며 육류를 수출했고 우리는 풍년이 들었다 라는 거짓말을 하며 농산물도 소련에 상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택동의 만행에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었는데요. 중국 국민들은 나무 껍질로 죽을 써먹기도 했고 어쩔 때는 살인을 해서 그 고기를 먹거나 굶어 죽은 시신들을 먹는 사건이 전국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대약진 운동의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수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굶어 죽게 되는 대참사가 벌어졌고 1961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졌죠. 대약진 운동은 인재가 70%, 천재가 30%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처참한 결과로 인해 대약진 운동은 전면적으로 철회되었으며 모택동은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지지리도 무능한 모택동은 다시 권력을 잡게 되는데 자신을 비판하던 지식인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초대형 사건을 또 터뜨리게 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한 가지는 왜 중국의 모든 화폐에는 모택동 사진이 있나 하는 것이죠.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참사, 대약진운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59년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인해 모택동은 국가주석 자리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류소기가 국가주석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죠. 류소기와 등소평이 실용주의 정책을 펼치며 인민들의 지지를 얻고 당내에서도 영향력이 커지자 모택동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모택동은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기에는 명분이 없었죠. 그렇지 않아도 초조해하는 모택동의 심기에 불을 지핀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팽덕회라는 사람으로 모택동의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는 잘못되었다 라고 비판했는데 이 소리를 듣고 개빡친 모택동은 팽덕회가 맡고 있던 국방부장 자리에서 그를 자르고 그 자리에 인표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류소기는 당내의 입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공작조라는 조직을 만들어 대약진운동의 대실패로 인해 벌어진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느끼는 민중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반정부적인 세력 중 제일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북경의 대학생들이었죠. 이때 모택동은 자본주의 세력들이 다시 중국 사회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젊은 청년들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라는 연설을 하는데 그 말의 표적은 류소기와 등소평이었고 그들의 탄압을 당하던 대학생들을 옹호했던 것이죠. 그러자 모택동의 옹호를 받은 대학생들은 너도 나도 눈 뒤집혀서 모택동을 신격화했고 숭배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맹목적으로 모택동에게 충성하던 학생들은 홍위병이라는 집단이 됩니다. 그러던 중 언제 터질지 모르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중국은 해서파관이라는 연극이 도화선이 되어 마침내 폭발하게 되는데요. 해서파관이라는 연극은 북경의 부시장 우환이 지은 희곡으로 청렴결백한 해서라는 관리가 폭군인 황제에게 파직당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원래 이 연극은 당원들은 해서를 본받아야 한다라며 모택동이 제작하라고 지시해서 만들어진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모택동의 아내 강청과 요문원이 신문에 해서파관은 모택동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폭군 가정제는 모택동을 뜻하고 해서는 팽덕회를 지칭한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에 모택동은 다시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라 보고 수많은 선전 매체를 동원해서 북경의 시장과 부시장을 맹공격했고 인표도 모택동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으며 홍위병 대표단은 모든 반란에는 이유가 있다. 사회와 정치를 뒤집어 엎자. 라며 모택동을 옹호했습니다. 그러자 모택동은 요새 젊은이들이 참 잘한다라고 홍위병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공산당 안에 우파를 척결하자라는 논평을 발표하며 류소기와 등소평의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죠. 이렇게 중국의 문화를 중국 국민들이 스스로 다 때려 부수며 개난장 파티를 벌이는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1966년 8월 8일 모택동은 16개 조항을 발표하는데요. 내용은 쉽게 말해서 내 말이 진리여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친위대인 홍위병들의 활동에 제약 없는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모택동의 무한신뢰에 눈돌아간 홍위병들은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라, 문화, 교육, 정치, 가족 등 모든 것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밀며 하사구라 하여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을 척결하고자 했는데요. 나중에 모택동은 홍위병이 뭘 하든 태클을 걸지 말라 라고 지시했는데 그러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홍위병들은 더욱더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홍위병들의 무자비하고 무식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나라를 개박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라라는 명분으로 유적이나 문화재를 파괴한 걸 전부 다 말하기엔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알만한 것들 몇 개만 이야기하자면 공자의 묘를 파헤쳐 봉분을 없애고 평탄하게 만들어버렸으며 묘비와 비석도 다 부숴버렸고 공자상도 도끼로 개박살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사당에 있던 1300년 된 대성문의 명필현판을 떼내어 부숴버렸죠. 초한지의 영웅, 항우의 폐왕묘와 우희묘도 천년의 시간 동안 보존되어 내려왔는데 모두 파헤쳐버려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후 폐왕묘에 남은 것은 땅에 반쯤 묻힌 석사자뿐이라고 하네요. 또한 이화원의 불양각이 부서지고 대불도 훼손되었으며 합비에서 대대로 보호해오고
매년 제사를 지내오던 호청천의 묘마저도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심혈을 기울여 보존하던 명나라 말기의 명장이자 민족영웅인 원숭환의 묘를 파내어 평지로 만들어버렸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목을 맨 회나무도 베어버렸죠. 게다가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인 악비의 묘 또한 농민혁명을 가로막은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그의 묘를 파헤쳐 악비의 유골을 태워 재로 만들었고, 악비의 동상을 부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원장의 황능석비, 석인, 석마 등을 폭약으로 터뜨려버렸으며 황성도 다 때려 부숴버렸죠. 그리고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금성의 외성 역할을 해준 북경성곽을 완전히 철거해버렸고, 자금성의 황성과 내성 또한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주울레가 배치한 자금성 경비병이 없었다면 아마 자금성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라고도 하죠. 게다가 송나라 대문호 구양수의 취용정기를 송대 서해의 대가 소동파가 글을 썼고, 그 글을 새긴 비석이 안희성 재현에 있었는데 거의 1000년의 풍파를 버텨온 이 비석도 홍위병의 무식한 폐악질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홍위병들은 이 석비를 넘어뜨려 소동파의 글을 파냈으며 취용정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역대 명가들의 서책과 그림들을 모조리 불태우거나 훼손시켜서 지금까지도 문화재 무엇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죠. 또한 그들은 중국 최초의 불교 사원인 백마사에서는 약 1000년 전 요나라 때도 있었던 18라 한상과 2000여 년 전 인도 고승이 가지고 온 폐역경도 산산조각 내서 파괴하고 불태웠습니다. 이외에도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고 수천 년을 버텨온 문화재들이 봉건적이고 낡은 것들을 없앤다 라는 명분으로 모두 소실되었죠. 중국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싹 지워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1990년대에 들어서 복원되거나 현재까지도 복원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래 모습을 알 수가 없어 영영 복원을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원래 모습과는 완전 다르게 엉터리로 복원된 문화재도 있다고 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주울레가 미리 손을 쓴 덕분에 홍위병의 화마를 피해간 문화재도 있는데요. 항주의 유명한 사찰인 영은사도 홍위병들에게 파괴당할 뻔했는데 주울레가 절 입구와 대웅전에 모택동 사진을 붙여 놓으라고 지시해서 영은사를 파괴하러 들이닥친 홍위병들이 모택동의 사진을 보고 그냥 돌아갔다는 일화도 있죠. 그리고 포탈라궁이나 막고굴에도 주울레의 은밀한 지시로 더 파괴당하는 일은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에게 경호병력을 붙이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 매국노로 평가받던 원세계의 묘지는 모택동이 이런 자도 역사에 있었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라고 해서 무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의 묘는 파헤치고 부숴버리고 이완용의 묘는 남겨놓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현재는 중국보다 한국에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사료가 세세하게 많이 남아있어서 우리나라의 도움 없이는 유교 연구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고, 한국이 공자의 나라인 중국보다 유교 관련 문화가 더 잘 보존돼 있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 내에 있던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도 다행히 홍위병의 광기에서 피했는데, 그 이유는 주울레가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 역사가 아닌 한민족의 역사라 했기 때문에 무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홍위병들에 의해 황실 궁중 예식이나 황실 요리 서적 등도 사고로 찍혀 모조리 불태워졌는데, 중국 은나라 시대부터 현대까지 약 4000년간 내려오던 중국의 식문화와 황실 요리도 단 3년 만에 소실되어 버렸죠. 문화대혁명 때 소실된 중국 황실 요리 중 대표적인 사례가 만한전석으로, 이는 MBC 드라마 대장금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대접할 때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지금은 요리들의 순서나 조합법 등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스 요리처럼 순서대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식탁에 다 올려놓고 먹는 것인지, 만한전석을 먹을 때 예법이나 식순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불태워져 현재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지금도 중국에는 전통 만한전석이라며 그걸 판매하는 요리점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전통적인 방식이나 고증을 통해 만들어진 것과 상관없는 그냥 요리를 진열해놓고 자기네들끼리 전통 만한전석이라며 부를 뿐이라 합니다. 또한 문화재를 파괴하면서 함께 파괴된 것이 종교였는데요. 교회와 성당의 건물과 성모상, 예수상을 부수고 성경을 불태웠으며 각 종교들의 재산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코란을 불태우고 이슬람교의 사원인 모스크를 일부러 돼지를 사육하는 시설로 만들었으며 무슬림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했죠. 서장 티베트 자치구에서는 티베트 불교 사찰 6000여 곳이 불타거나 파괴되었고, 승려들은 쫓겨나거나 학살당했으며 그 학살당한 승려들의 시신은
완전히 부패할 때까지 대로변에 전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승려들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물들을 죽이게 하기도 했고, 강제로 환속당한 승려들은 많은 대중들 앞에서 강제로 남녀 승려끼리 관계를 하도록 강요했죠. 게다가 티베트 불교 사찰 중 가장 큰 사원이던 간덴 사원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켰고, 수많은 경전과 관련 문서들은 화장실 똥유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포탈라궁도 무식한 홍위병들에게 개박살날 뻔했으나 문화재를 지키려고 했던 주울레가 이런 건물 하나쯤은 남아있어야 후대의 봉건 계급이 어떻게 농노들을 착취했는지 교육할 수 있다 라며 홍위병들을 설득해 파괴되지 않고 겨우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소림사도 파괴되었는데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봉건주의적 사상이라며 파괴했다고 하죠. 그 덕에 소림사에서 대대로 전해지던 무술서적이나 전통들도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훗날 소림사를 복원했지만 원래대로 복원된 것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죠. 게다가 중국의 국기라고 일컬어지는 바둑도 금지했으며 음악, 연극, 미술, 영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문화작품들도 모두 다시 개작되거나 작살나기도 했습니다. 예술가들은 홍위병들에게 붙잡혀 조리돌림 당한 후 집단 농장이나 공장으로 보내져 노동 착취를 당했죠. 류속이 또한 권력투쟁에서 패해 결국 국가주석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시골로 내려가 농민으로 살게 해달라고 모택동에게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중병에 걸렸지만 치료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소평은 당직에서 쫓겨나 지방의 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1973년 주울레가 복귀시켜줄 때까지 공장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방금 나열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해서 단 3년 만에 모든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대약진 운동으로 말아먹었던 경제를 류소기가 그나마 수습했던 걸 다시 한번 제대로 말아먹었습니다. 1967년에는 마이너스 5.7%, 1968년도에는 마이너스 4.1%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때 북한이 중국보다 잘 살아서 질 좋은 물건을 얻기 위해 중국인들은 북한으로 찾아갔을 정도였다고 하죠. 문화대혁명의 일선에서 광기에 사로잡혀 날뛰는 홍위병들은 군대처럼 지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냥 자생적으로 여러 명이 뭉쳐서 만들어진 깡패 같은 조직이라 한 마을이나 학교에서도 여러 분파가 존재했습니다. 나중에 홍위병들은 자기네들끼리 중화기로 무장해 서로 전쟁을 하는 지경에 이르자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모택동은 인민의 반군을 출동시켜 홍위병들을 진압해버렸고 홍위병들은 농촌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살게 되었죠. 그들은 훗날 모택동이 죽고 난 후 1970년대 후반이 돼서야 비로소 다시 도시로 돌아와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홍위병들은 현재 60에서 70대의 나이가 되었는데 자신이 홍위병이었다는 사실을 숨긴다고 하죠. 어쨌든 더 이상 자신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모택동은 훗날 자신의 후계자로 인표를 삼으려고 했는데 중국 소련 간의 국경 분쟁에서 인표와 모택동은 서로 척을 두게 되었고 결국 인표는 모택동을 암살까지 하려고 했지만 실패해 죽게 됩니다. 1973년 주은내가 모택동에게 건의해 등소평이 다시 정계로 돌아오게 되었고 문화대혁명을 주도하던 강청, 장충교, 요문원, 왕홍문 사인방과 대립했지만 모택동은 죽기 전에 사인방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으며 화국봉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죠. 그리고 1976년 9월 9일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낸 모택동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난 후 화국봉은 사인방을 체포하며 드디어 길고 길었던 문화대혁명은 막을 내리게 되었죠. 1969년에 모택동은 공식적으로 문화대혁명이 끝났다고 선언한 적이 있지만 모택동의 죽음과 사인방의 체포까지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과 변혁을 통틀어 문화대혁명 기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4000년의 역사를 가진 중화문명을 중국인들 스스로 다 때려 부숴버린 문화대혁명 때문에 중국은 문화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중국 문화유산을 파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당대의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을 다 숙청했으며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들도 모조리 박살내버렸기 때문이죠. 최근 중국이 한국 고유 문화인 김치, 한복, 태권도 등을 자국의 것이라고 왜곡시키는 저열한 짓을 하는 것도 문화대혁명 후에 생긴 문화 콤플렉스로 인해 타국의 문화를 강탈해서라도 그 콤플렉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모택동은 거의 국가를 파탄시킨 인물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를 칭송하는 걸 보면 중국이 중국한 것 같네요. 소국이라 하기엔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엔 사람들 속이 좁으니 중국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이유가 여실히 잘 드러나는 문화대혁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60년대 모택동은 중국을 중공업화해 영국과 미국을 추월하겠다며 대약진운동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능력 없는 사람들이 지휘를 하다 보니 대약진운동은 수천만 명의 아사자만 남기고 대폭망으로 끝나게 되었죠. 모택동은 처음엔 이 대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에는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놓칠 순 없었던 모택동은 중국 전체를 뒤흔들어 다시 권력을 잡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중국에선 대약진운동 실패로 공산당의 문제점과 관료제의 폐해 또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고, 젊은 세대들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젊은이들은 공산당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모택동이 쌓아놓은 거대한 똥을 수습 중이던 유속이와 등소평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반정부적 시위를 공산당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군대와 경찰들을 투입시켜 마구잡이로 때려잡았습니다. 이에 모택동은 이 사태를 기회로 삼아 부르주아와 자본주의 세력들이 다시 사회로 침투하고 있다.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청년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 라며 연설을 했고, 유속이와 등소평에게 핍박받던 젊은이들과 학생, 그리고 홍위병들의 편을 들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대단한 모택동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자 흥분한 청년들은 중국 전국에서 모택동을 외치며 들고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극단적으로 모택동을 섬기고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젊은 청년들은 홍위병이라는 역대급 쓰레기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이 홍위병들은 비록 병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군대인 중국인민해방군과는 관련이 전혀 없었죠. 그냥 학생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과격한 집단 정도였고 군조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홍위병들은 이게 다 관료제와 썩어 빠진 옛 문화들 때문이다 라며 처음엔 주요 타겟이 부패한 관료들이었지만 이 쓰레기 집단이 통제가 안되기 시작하며 광기에 사로잡혀 여러 분야로 공격 범위를 넓히게 되죠. 거기다가 모택동은 홍위병에 뭘 하든 태클 걸지 말라 라고 지시했는데 홍위병들은 이제 더욱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홍위병들은 대학 교수나 예술가들, 학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을 잡아 길거리로 끌고 와 공개 처벌을 한답시고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이때 홍위병들에게 맞아 죽은 지식인들의 수는 헤아리지 못할 수준이었죠. 또한 정권을 우리가 다시 회수한다며 정보기관을 장악했고 각 부처의 장관들도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문석으로 쳐들어가 기밀문서들을 불태워버렸으며 혁명외교를 한답시고 외국의 외교관들까지 조리돌림해버렸죠. 그리고 음악은 공산당이 허락한 것만 가능했고 무술이나 전통문화들은 죄다 금지시켰습니다. 그 유명한 소림사도 파괴되었고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무술비급서 등도 다 불태워졌죠. 그들은 모택동의 지시를 받들어야 한다며 거리나 가게들의 간판을 총이나 칼, 폭탄 등의 그림으로 바꿔버렸고 맛있는 음식은 부르주아적이라며 유명한 식당에서 음식 판매를 금지시켰으며 음식점에서는 오직 죽과 만토우라고 하는 속 없는 찐빵 같은 것만 팔도록 강요했죠. 공장이나 가게들을 습격해서 물건들이나 장비, 자재들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공장의 노동자들도 몰려든 홍위병들을 막을 순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신호등의 빨간등이 정지신호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혁명을 상징하는 적신호는 전진신호가 되어야 한다는 개소리를 짓거리면서 이를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자동차의 우측 통행도 미국 제국주의의 유산이라며 바꾸려고 했지만 영국이 좌측 통행이다 보니 결국 바뀌진 않았죠. 그들의 악행은 점점 더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꽃은 곡식을 키울 땅을 차지한다며 꽃집을 다 때려 부쉈고 개와 고양이는 부르주아들의 짐승이라며 집단 학살당했죠. 비둘기는 곡식을 먹는 짐승이라며 마구잡이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홍위병들이 행한 가장 개념 없는 짓거리는 바로 5000년의 중국의 역사를 스스로 모조리 파괴시켜버린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라라는 명분으로 옛 조상들, 황제들 등의 무덤들은 다 파헤치거나 공분을 없애버려 평평하게 만들어버렸고 문화재들도 훼손하거나 불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공자의 묘까지 파헤쳐져 평탄하게 만들어져 버렸고 묘비나 비석들도 모조리 파괴되었으며 공자의 후손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져 시신의 형체가 남은 시신들은 나무에 매달기까지 했습니다. 민족 영웅이던 원숭안의 묘라든지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인 악비의 묘들도 고시대 산물이라며 묘를 파헤쳐버렸고 악비의 유골은 태워 가루로 만들어버렸죠. 그 외에도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기록물이나 도자기, 서예, 미술품 등을 비롯해 성, 궁궐, 서적, 사원, 종교시설,
황실대대로 내려오던 유물들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역사적 사료들 모든 게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묘가 파헤쳐지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조선왕조실록, 팔만대장경 등이 불태워져 버린 것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심지어 국가주석이던 유속인은 홍위병들에게 끌려가 지독한 고문을 당했고 감옥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음을 맞이했죠. 거기다가 당석이었던 등소평 역시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당하고 집단농장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으며 등소평의 아들이던 등복방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아남긴 했지만 하반신불구로 살게 되었죠. 홍위병은 모택동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고 그들은 심지어 보수파와 조반파 이 두 개의 파로 나뉘면서 서로 권력 다툼까지 했는데요. 나중에는 모택동의 아버지가 분홍이라며 공격하기에 이르렀고 게다가 다른 나라의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들을 비판하기까지 했죠. 그러자 모택동은 1968년 7월 28일에 홍위병의 지도자들을 불러 운동을 그만하라고 명령했고 홍위병들을 농촌으로 보내 살게 하는 일명 상산하향운동을 벌였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농민에게 배워야 한다는 모택동의 말에 따라 홍위병들은 줄줄이 농촌으로 보내졌고 이후 도시 거주권을 박탈당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했죠. 처음엔 기분 좋게 농촌으로 내려간 홍위병들은 집도 없고 밥도 안 주고 노동력 착취만 당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강제 노동에 항의하다가 부르주아로 몰려 맞아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여자 홍위병들은 농촌에 도착한 순간부터 지옥이 펼쳐졌죠. 성추행과 성희롱은 기본이었고 강간을 당해 아이를 임신하면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관계인데 뭐가 어때서 라며 농촌으로 쫓겨간 홍위병 여학생들을 나몰라라 했죠. 그렇게 맹목적으로 모택동을 숭배했던 홍위병들은 사랑에 맞이 않던 모택동에게 토사구팽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정작 홍위병들이 깨부수려던 관료들, 즉 기득권 세력들은 전혀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중국 공산당을 건국한 1세대들의 자식들이 모여서 만든 중공 최대 세력인 태자당은 아직도 건재하며 현재 중국 주석인 시진핑 역시 태자당 출신이죠. 시간이 지나 등소평이 다시 복귀하고 중국 사회가 점점 안정권에 접어들자 홍위병들의 만행은 엄청난 비난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홍위병들은 문화대혁명이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걸었고 이들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일부는 보복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자신이 홍위병이었다는 사실을 숨긴다고 하죠. 잃어버린 권력을 다시 잡기 위해 학생들을 부추긴 모택동이나 모택동이 시켰다며 그런 만행을 저지른 홍위병이나 둘 다 노답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중국이 중국한 것 같긴 하네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중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역사를 불과 약 10년 만에 다 파괴시켜버린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집단 홍위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89년 6월의 어느 날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한 남성이 양손에 쇼핑백을 든 채 줄지어오는 탱크들을 맨몸으로 막아섭니다. 길이 막힌 탱크는 방향을 틀어 그 사람을 피해가려고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목숨 걸고 탱크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뻔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남자가 필사적으로 탱크를 막아야만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화거펑이 그의 뒤를 이었지만 화거펑은 마오쩌둥이 싸질러 놓은 희대의 뻘짓인 문화대혁명의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2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게 되죠.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대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폭망한 중국의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노리는 개혁개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서 많은 권한을 쥐게 된 하급 관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시작한 데다 혈연과 지연 등의 인맥을 중시하는 관시문화까지 유행하면서 오히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게다가 그동안 마오쩌둥의 철권 통치에 억눌려 있던 사회 분위기가 이 시절에 상대적으로 잠깐 느슨해졌는데 그 틈을 타서 범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덩샤오핑은 다시 칼을 빼들었죠. 1983년부터 중국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덩샤오핑 때문에 당시 웬만한 범죄는 모조리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처형당한 사람의 수만 1년에 무려 2만 명이나 됐다는 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단순한 범죄자들만 처벌을 받았을 뿐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당간부들과 유력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가진 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만 처벌받는다는 인식만 심해졌죠. 비록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지는 못했지만 공산당에 대한 불만은 중국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개혁개방으로 서서히 들어오는 외국의 문물을 보고 각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학생과 시민들은 공산당을 향해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하며 활발한 학생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공산당의 총석이었던 후야오방은 사람들의 이러한 민주화 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민들의 시위를 적극적으로 진압하지 않았죠. 게다가 후야오방은 이전부터 당의 고위 간부들과 친인척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다른 공산당 간부들의 압박을 받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사망하게 되는데요. 후야오방의 죽음을 계기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각지의 학생들이 민주화와 자유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 모습에 자극받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마침내 전국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합류하면서 천안문 광장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천안문 육사항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항쟁이 시작된 4월 17일 중국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후야오방을 추모하기 위해 인민영웅기념비로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수백 명의 대학생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시위대가 만들어졌죠. 그들은 스스로 만든 화환을 든 채 진원곡을 부르면서 천안문 광장까지 행진했는데 그 중에는 후야오방의 집에 문상을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후야오방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난 후부터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덩샤오핑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오히려 폭도 취급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해들은 시위대는 크게 분노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시위 분위기도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5월 15일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천안문 광장이 시위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대로 된 환영 행사를 받지도 못한 채 뒷길로 돌아서 자신의 숙소로 가야만 했던 사건이 발생했죠. 이후 이어진 중국 정부와의 회담 자리에서도 곳곳에서 시위대가 내는 소리가 들리는 등 중국 지도자들로서는 대단히 창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좋지 못했던 소련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소련의 서기장이 직접 방문한 상황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한 중국 공산당은 크게 분노하며 시위대를 응징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5월 18일 베이징 일부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군통수권을 쥐고 있던 덩샤오핑은 비무장 상태인 시민들을 상대로 병사들을 출동시키는 명령서에 사인했죠. 오직 시친셴이라는 장군만이 인민해방군은 인민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라며 출동을 거부했는데요. 이후 시친셴은 장군의 자리를 잃게 됐으며 이후로도 온갖 불이익을 다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20여 년 후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때의 결정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도 그렇게 하겠다. 차라리 죽음을 당할지언정 역사의 죄인은 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죠. 5월 20일 중국 공산당이 본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며 5만 명의 대군을 베이징에 투입했지만 예상외로 시민들과 학생들의 저항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포위만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를 하던 학생이 탈진해 쓰러지면 군의관이 그들을 돌보거나 군 차량으로 병원에 후송시켜주기도 했고 시민들이 병사들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하죠. 때문에 중국 공산당도 바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에게 천안문 광장을 비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산당 내부와 시위대 내부 양쪽 진영에서 좀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하는 세력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6월 3일 밤 중국 공산당은 마침내 병사들에게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밤 10시에 베이징으로 진입한 군인들은 처음에는 비무장 상태로 시민들에게 해산을 요구했다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번에는 곤봉을 든 채 접근했지만 시민들의 강한 저항을 받고 후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관총과 소총을 들고 비무장 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쏘기 시작했는데요. 군인들 뒤로는 탱크와 장갑차가 줄줄이 따라왔는데 장갑차 위에 탄 군인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하늘에 대고 총을 쏘다가도 시민들이 보이면 바로 총구를 시민 쪽으로 돌려서 아무 거부감 없이 그들을 쏴 죽였다고 하죠. 그리고 잔인하게도 도망가는 시민들까지 탱크를 몰고 가서 짓밟아 죽였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시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집에서 쉬고 있던 시민들도 이들의 손에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죠. 흥분한 군인들이 일반 가정집에도 마구 총을 난사하면서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 전용 거주구역에까지 총을 난사했다고 하네요. 격분한 시민들은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해서 전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돌과 화염병을 던져 전차와 장갑차를 폭파시키고 전차병을 끌어냈습니다. 얼마 후 거리는 덩샤오핑을 학살자라 부르짖으며 시민들을 학살하는 공산당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죠. 기어이 시민들의 저항을 뚫고 천안문 광장에 들어가는데 성공한 계엄군은 그때까지 광장을 지키고 있던 시위대의 지도층을 향해 이대로 해산하지 않고 시위를 계속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고 시위대 지도부는 이후 자신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산하게 됩니다. 끝까지 광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계엄군에게 잔인하게 학살당했다고 하죠. 하지만 비극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공산당은 전날의 약속을 어기고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했는데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짓밟혔다고 하죠. 이날은 베이징 전체가 마치 죽음의 도시가 된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도로에는 자동차 대신 탱크와 장갑차가 지나다녔으며 도시 곳곳에는 불탄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는데요. 그나마도 얼마 후 인민의 반군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도시에 널려있던 시체를 비닐팩에 담아서 어디론가 운반해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렇게 악몽의 밤이 지나간 다음 날인 6월 5일, 탱크들이 천안문 광장으로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할 때 천안문 앞 10차선 도로에서 한 남성이 맨몸으로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참을 전차들과 대치하던 그는 얼마 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나가게 됐지만 목숨을 걸고 혼자서 탱크 앞에 서서 저항하는 그의 사진은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사진 중 하나가 되었으며 중국 현대사의 상징 중 하나가 됐다고 하죠.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을 폭동이라고 날조한 후 전국의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시위를 벌이면 강제로 진압당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군사훈련과 공산주의 이론 교육까지 실시하게 되면서 더 이상 민주주의가 꼽히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그 이후로도 중국 내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은 사람들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공산당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끌려갔고 얼마 후 다시 사람들의 앞에 나타난 그들은 그동안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며 예전과는 다르게 공산당을 찬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그런 과정이 반복되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중국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 중국 최대의 민주화 운동이었던 천안문 항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플랜테이션이란 자본과 기술을 가진 선진국이나 거대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현지의 원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은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강제적으로 노동시켜서 농사를 짓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과거 유럽의 백인들은 이 플랜테이션에 필요한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식민지에 데려가 노예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무역이 1800년대 초 영국에서 비효율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되면서 더 이상 아프리카 노예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죠. 때문에 백인들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대체할 노동력을 이번에는 동양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곳, 중국과 인도에서 인력을 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쿨리가 탄생했습니다.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제국과 체결한 베이징 조약 중에는 당시 해외 이주를 제한하던 청나라에게 백성들이 해외로 이전할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이 있었죠. 때문에 청나라 조정은 백성들에게 청나라인이 해외에 나가 일자리를 얻는 것은 자유이며 이를 위해 영국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은 완전히 자유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후 청나라 내에서는 딱히 먹고 살 방법이 없는 하층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백인들과 계약을 맺고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려 했는데 앞에서 말했듯 노예무역은 이미 금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인 고용주들은 흑인 노예들을 마구 부려먹을 때와는 달리 쿨리들에게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쿨리들은 사회의 최하층민들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글조차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때문에 자기가 무슨 내용의 계약서를 쓰는지도 모른 채 그저 서명을 하기 바빴다고 하는데요. 백인 고용주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노예 계약과 다를 게 없는 불공정 계약을 맺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마리아 루주오 사건이었죠. 페루로 향하던 마리아 루주오가 수리를 위해 요코하마에 잠시 배를 댔을 때 쿨리 한 명이 배를 탈출해 일본 정부에 구조를 요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일본이 마리아 루주오의 출항을 금지시키고 조사를 한 결과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노동자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으로 계약서가 어떤 내용인지도 알지 못한 채 노예나 다름없는 비인간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게 드러났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한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고 대부분이 납치를 당해 끌려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간 쿨리들은 주로 태평양 근처에 있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일했는데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탓에 계약 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죽는 인원이 전체 노동자의 80%나 되었다고 하죠. 속았다는 걸 깨달은 쿨리들이 고용주에게 반항을 하거나 고향으로 탈출을 시도하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쿨리들이 얼마나 혹독한 대우를 받았으면 당시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던 미국 서부에서조차 중국인들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없다 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라고 하네요. 심지어 백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중국인들이 사는 마을로 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그들을 학살하는 사건까지 있었지만 학살을 저지른 백인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륙횡단철도는 1863년부터 1869년까지 6년 동안 미국 동부의 철도망을 서쪽으로 연결해 건설된 2800km가 넘는 철도를 말하는데 중국계 미국인들의 후예들은 이 대륙횡단철도를 자신들의 조상이 만든 것이라고 자랑하며 뿌듯하게 여긴다고 하죠. 영화에서 미국의 개척시대가 나오면 어김없이 쿨리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대륙을 횡단하는 이 초장거리 철도공사는 말 그대로 사람을 갈아 넣어가면서 했던 공사로 철도의 레일 밑에 깔리는 침목 하나가 설치될 때마다 쿨리가 한 명씩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을 정도로 수많은 쿨리들이 가혹한 노동환경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에도 쿨리들이 많이 건너왔는데 특히 인천항의 부두에서 일하는 항만잡부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인천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들어서 있다고 하죠. 쿨리들 중에는 산둥성의 가정식이었던 작장면을 인천항에서 일하던 부두 노동자들에게 파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작장면이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개량된 음식이 바로 짜장면입니다. 쿨리들 중 중국인들 못지않게 많은 수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인도인들이었죠. 1899년 인도 대기근이 일어났을 당시 3만 명이 넘는 인도인들은 먹고 살 방법을 찾아다니던 끝에 우간다에 철도를 짓는 공사에 투입된다는 계약을 영국인 고용주들과 맺게 되었고 얼마 후 그들은 아프리카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쿨리들은 최악의 환경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 일하는 도중 아프리카에 사는 맹수들의 습격까지 받아야만 했죠. 때문에 3만 명 중 2,500명이나 되는 쿨리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철도가 완성된 이후 쿨리들 중 딱히 고향에 남겨놓은 재산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던 사람들은 인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에 있던 가족들을 데려오게 되면서 수많은 인도인들이 아프리카로 넘어오게 되죠. 이후 그들은 동아프리카의 탄자니아와 케냐, 우간다 일대의 상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3년 케냐와 우간다, 탄자니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데 성공하면서 대부분의 쿨리들이 현지의 국적을 포기하고 영국과 캐나다, 호주, 미국 등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죠. 1970년대 초반 우간다의 독재자였던 이디 아민은 우간다에 살던 인도인들을 얼굴에 구두약을 바른 백인이라고 욕하며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버린 후 추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 자신들을 억압했던 백인들을 쫓아내버리는 것처럼 쇼를 하면서 현지 흑인들의 인기를 얻으려 한 것인데요. 그런 현상이 아프리카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살던 인도인들 중 많은 수가 다시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인들에게 속아 넘어가 해외로 가면서 쿨리들과 비슷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대한제국 시절 멕시코로 건너가 애니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이유는 당시 그들이 주로 에네켄이라는 식물을 재배하던 농장에서 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00년대 초반 멕시코는 일본에 이주노동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왔죠. 하지만 1897년 최초로 멕시코에 파견했던 일본인 이주노동자 34명이 멕시코인들의 구타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전원이 도망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자국민들을 노동자로 보내는 대신 인천에서 일본인 브로커들을 이용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조선인들을 사기 계약으로 속여 멕시코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일본인 브로커들은 모집 광고를 할 때는 주택을 무료로 임대해주고 높은 임금을 준다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 모든 조건이 사기였던 것이죠. 멕시코에 도착한 그들은 새벽 4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40도가 넘는 날씨에서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해야 했으며 받는 임금 이상의 수수료와 체류비를 내야만 하는 계약 조건 때문에 조선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멕시코에 왔던 이들은 무국적자가 되어버리면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한 채 멕시코에 완전히 눌러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1824년 1차 아편전쟁과 이후 2차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홍콩섬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 신계지구를 마지막으로 뜯어냈고 이를 99년 동안 임차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영국은 홍콩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죠. 시간이 흘러 1949년 중국 내에서는 국공내전이 일어났고 중국 국민당의 패배로 인해 중국 대륙이 공산화가 되기 시작하자 이를 반대하던 중국 본토의 부유층과 수많은 중국 본토 사람들이 홍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홍콩의 인구는 급속도로 불어났는데 중국 본토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홍콩으로 몰려오던 것과 맞물려 영국에서는 홍콩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깎아주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홍콩으로 몰려들었으며 그렇게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과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 본토 사람들이 홍콩으로 몰려들면서 일할 사람이 많아지자 홍콩인들은 일자리를 빼앗겼으며 집값은 치솟았고 노동자들의 월급은 낮아졌는데 그렇게 홍콩 빈부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홍콩을 임차했던 기간이 만료가 될 시점이 다가오자 영국에서는 임차 기간을 15년 더 연장하기를 원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청나라와 영국 관련 조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이를 거부했죠. 그러자 영국 입장에서는 홍콩을 그냥 중국에 반환하거나 아니면 홍콩을 두고 중국과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1997년 7월 1일에 홍콩을 반환하기로 협상이 체결되었고 97년 6월 30일 홍콩 총독부에 유니언 잭이 내려왔으며 다음 날인 7월 1일에 홍콩에는 오성홍기가 바람에 나부끼게 되었죠. 중국에 반환된 이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손꼽히던 홍콩은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손꼽히는 곳은 바로 미국 뉴욕과 유럽의 런던 그리고 중동에서는 두바이가 꼽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이 금융허브로 손꼽히고 있죠.
그런데 사실 싱가포르이 아시아 최고 금융허브가 되기 전엔 홍콩이 아시아를 대표하던 금융허브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싱가포르에 내주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금융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자 홍콩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홍콩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홍콩은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홍콩에 있던 많은 기업과 사람들은 홍콩에서는 더 이상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거라 느꼈고, 그렇게 홍콩을 떠나면서 자리 잡기 시작한 곳이 싱가포르였던 것이죠. 그렇게 홍콩이 어버버되는 사이에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 1위 자리를 싱가포르이 꿰차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1980년대 홍콩과 한국을 주름잡던 유명한 배우들도 홍콩을 떠났는데요. 1980년대 홍콩의 무협영화와 느와르 영화, 그리고 거기 나오던 주윤발, 성룡, 이연걸, 양자경 등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홍콩을 떠나 해외로 나가 활동했던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봤던 영웅본색이나 여러 무협 영화, 느와르 영화들은 홍콩이 반환되기 전인 전성기 시절에 만들어진 영화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홍콩을 떠나는 것 외에도 홍콩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공산당을 피해 홍콩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국제 금융과 물류 중심 도시가 되어버리자 외국의 수많은 기업들과 세계적인 금융회사들도 홍콩에 모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좁아터진 홍콩에 모여 살게 되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홍콩에는 주거 공간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홍콩 전체 면적의 20%밖에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주거 시설을 늘리기도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치솟았던 것이죠. 그만큼 홍콩의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비싼데요. 평당 가격이 1억 원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홍콩에서 새로 집을 지어야 할 때는 적은 면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건물을 빈틈없이 빽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도 집 내부는 얼마나 좁은지 집안에 빨래를 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조차 없어서 긴 장대를 창밖으로 꺼내놓고 거기에 빨래를 넣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주거지역에 가면 건물 중간중간 높은 곳에 빨래가 막 널려 있는 것인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옷을 널어 놓은 거지? 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또한 극빈층들은 닭장집이라고 불리는 집에서 살기도 하는데요. 방 한 칸에 한 사람 누울 정도의 칸만 임대해 주는데 보기만 해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곳에서는 늘파리나 모기, 쥐, 바퀴벌레 등 해충들이 들끓고 있어서 온갖 병균에 노출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화재 경보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건 없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도 담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기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사용하기 때문에 쇼크나 누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화재에도 취약하다고 하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닭장집마저도 한 달 월세가 약 30에서 4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홍콩은 전 세계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도시가 돼버린 것이죠. 거기다가 홍콩은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바로 홍콩에는 제조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홍콩은 전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이자 물류 중심지일 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생산하는 기반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필품이나 먹거리 등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물건 가격은 자연스럽게 비싸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이 버는 돈에 비해 물가는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홍콩 사람들은 돈도 없고 살 집도 없으니 한 끼를 가장 싸게 때울 수 있는 맥도날드로 모여들었죠. 그러자 하루 세 끼를 다 맥도날드에서 해결하고 잠도 맥도날드에서 자는 맥난민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맥난민 중에서는 월세든 자가든 집도 있고 직장도 있는 사람들이 전체 맥난민 중 약 70%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그들이 밤마다 맥도날드로 향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에는 창문도 하나 없기 때문에 여름엔 집안이 찜통이 되어버리는데, 만약 에어컨을 튼다면 집주인이 원래 전기요금에 비해 10배가 넘는 전기요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습하고 더운 여름날엔 어쩔 수 없이 시원하기도 하고 무료 와이파이에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홍콩에서 그나마 저렴한 음식값과 안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맥도날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홍콩의 미친 집값과 더불어 사람들이 홍콩을 떠나는 두 번째 이유로는 극심한 빈부격차 때문이죠.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초반에는 홍콩이 중국보다 조금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는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홍콩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점점 중국의 거대 자본이 홍콩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홍콩의 시가총액 상위 80%를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본토인들이 계속해서 홍콩으로 몰려들자 홍콩인들의 일자리는 점점 없어져 갔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홍콩 집값이 오르고 홍콩인들이 못 살게 된 이유가 본토인들 때문이라는 주장도 많은 것이죠. 그렇게 홍콩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져갔는데요.
1997년까지만 해도 홍콩의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의 월 평균 소득 격차가 7600대 4200 홍콩 달러로 약 17배 정도 차이 났었는데, 반환된 이후 계속 커져버린 빈부격차로 인해 2021년에는 12만 800대 3000 홍콩 달러로 약 40배 차이까지 늘어나 버렸죠. 이는 전 세계로 따져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장 큰 빈부격차라고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노인 및 여성들과 다른 저소득층들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과 불안전 고용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고, 그렇게 부유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다 보니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져 버렸는데요. 저소득자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2,700 홍콩 달러로 줄어들었고, 고소득자 월 평균 가구 소득은 12만 7,600 홍콩 달러로 늘어나다 보니 지금은 약 47배 차이로 격차가 더 늘었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 홍콩인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렇게 2014년 9월에는 우산혁명이 일어났으며 2019년에는 홍콩 민주화운동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영국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로 홍콩의 상황은 한 치 앞도 가늠하기 힘들죠. 현재 중국의 상황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왠지 홍콩의 빈부격차나 집값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악재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과거 아시아 금융과 물류의 허브로서 황금기를 맞았던 홍콩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홍콩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쿵푸어슬의 주무대인 돼지초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무법지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법지대는 영화 속만이 아닌 현실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홍콩의 유명 배우 양조위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아평굴투성이에 쥐와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더러운 곳인데다 법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척 위험한 홍콩의 신시티 같은 곳이라고 하죠. 영화 중경삼림의 무대가 되었던 장소로 유명한 충킹맨션과 함께 홍콩의 양대마굴이라 불리는 이곳의 이름은 구룡성체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마계촌이라 불리는 구룡성체는 원래 송나라 시절 해적들에게서 지역 특산품인 소금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기지였습니다. 1842년 아편전쟁 이후 난징조약으로 홍콩섬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자 영국이 중국 본토를 노리지 않을까 걱정한 청나라는 구룡성체를 영국을 감시하기 위한 요새로 사용했죠. 2차 아편전쟁 후 북경조약에서 청나라는 구룡성체가 있는 구룡반도를 영국에 영구적으로 내어주는 상황 속에서도 구룡성체만은 끝까지 중국의 관할구역으로 남겼습니다. 이후 청나라에서는 구룡성체에 계속 군대와 행정관을 남겨두며 주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영국은 온갖 핑계를 대며 기어이 그들을 모두 쫓아내버렸죠. 그렇게 구룡성체는 영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구룡성체는 여전히 청나라의 영토였기 때문에 주변의 한족들이 빈성체를 점령한 채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성벽마을이었던 구룡성체가 슬럼가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였습니다. 1941년 홍콩을 점령한 일본군은 구룡성체의 성벽을 밀어버렸죠. 그 이유는 자신들의 군 수송기가 옷가기 쉽도록 카이탁 공항의 확장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1945년 일본군이 패망하면서 본국으로 물러나자 성벽이 없어진 채 비어있는 구룡성체, 홍콩의 불황민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거주지역이 만들어졌죠. 그때까지도 구룡성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난민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중화민국이 이곳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죠. 중화민국은 영국 군대와 홍콩 경찰들이 이곳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 데다 자신들이 구룡성체를 관리하는 것조차 거부했는데요. 결국 구룡성체는 사실상 어떤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는 무법천지가 돼버린 것이죠. 이렇다 보니 각종 난민들은 물론 범죄 조직까지 모조리 구룡성체로 몰려들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성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점차 괴상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체 안에는 무허가 병원과 무허가 치과 등의 불법업소들이 수없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도박과 마약 등의 각종 불법 행위들이 매일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국가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갈 곳 없는 사람들과 범법자들이 구룡성체로 계속 몰려들었죠. 하지만 구룡성체의 총면적은 0.03km로 잠실야구장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끝없이 몰려든 사람들은 어느새 5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난민들은 좁은 면적 안에서 어떻게든 살 공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 위로 무허가 건물들이 제대로 된 설계 하나 없이 마구잡이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구룡성체안은 마치 미로와도 같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구룡성체는 2, 3층 규모의 작은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지만 증축에 증축을 거듭하며 15층까지 늘어나게 되었죠. 원래부터 15층 건물이 아닌 2층이었던 건물을 억지로 15층까지 증축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룡성체는 건축학상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지어진 구룡성체였지만 가운데에는 건물을 쌓아 올리지 않았는데 이곳에는 구룡성체의 대형 상점과 유치원, 양로원 등의 시설이 있었다고 하네요. 구룡성체의 내부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건물 옥상까지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복도에는 살찐 쥐들과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더러운 환경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1.1평밖에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구조였기 때문에 화장실과 세면장은 공동시설이었죠. 옥상과 가장 외곽에 있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마치 고시원처럼 햇빛이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은 24시간 불을 켜고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둠의 세계에 온갖 범죄자들이 모여들었으니 당연히 범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관할 문제 때문에 성체 내에서 온갖 범죄 행위들이 벌어져도 홍콩 경찰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사건마저 어떤 경찰관도 손을 댈 수 없었고 손을 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돼도 경찰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홍콩 거주권자뿐이었기에 홍콩 거주권이 없는 대부분의 구룡성체 난민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 경찰들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마페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과 한패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1960에서 70년도까지의 구룡성체는 그야말로 사마페의 말이 법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곳을 지배하면서 이득을 챙기기는 했지만 범죄자들의 조직인 사마페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할 리는 없었죠. 그래서 구룡성체의 주민들은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었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의 도움을 받기 힘들었고 환자가 생겨도 구급차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성체 안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만 했죠. 당연히 의무교육 같은 것은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었고 교육시설이라고는 구세군 교회에서 세운 유치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기와 수도는 밖에서 무단으로 끌어다 쓰거나 자체적으로 우물을 찾아서 해결해야 했죠. 배수관은 길거리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길을 가다가 오래된 배수관이 터져 갑작스러운 물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의 어점을 틈타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성매매 업소와 도박, 마약, 무허가 병원, 무허가 한의원, 무허가 치과 등의 불법 업소들도 이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때문에 홍콩인들은 더럽고 위험한 곳이라며 구룡성체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않았다고 하죠. 물론 구룡성체의 범죄와 연관된 업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세금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식품 공장이나 의류 공장, 플라스틱 공장 같은 시설도 구룡성체에 많이 생겨났죠. 당연히 무허가이긴 했지만요. 구룡성체의 이런 음란하고 퇴폐적인 이미지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사이버펑크 소설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체는 치외법권 지역이었던 만큼 홍콩에선 금지된 온갖 어둠의 요소들이 판을 쳤기 때문이죠.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건 물론 홍콩에서 금지된 개고기를 파는 식당이 즐비했으며 마약 소굴도 여러 곳 있었고 무면허 치과의사의 진료도 성행하는 등 온갖 수상한 영업이 판을 치는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룡성체도 결국은 사람 사는 동네였죠. 그 험한 곳에서도 옥상에서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이 있었으며 정식기관은 아니지만 성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학교도 있었습니다. 연장자를 위한 양로원도 있었으며 이발소도 있었고 국수와 만두 등을 파는 식당도 있어서 성체 주민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해결했죠. 심지어 성체 안에는 시내에 내다 팔 에그타르트나 딤섬,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도 많았습니다. 마약과 성매매, 무면허 의사가 몰려있는 악의 소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보통 사람들의 삶 또한 있었던 것이죠. 1986년 더 이상 구룡성체를 방치해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홍콩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서 구룡성체 안에 있던 범죄자들을 싹쓸이해버렸는데요. 이후 몇 년에 걸쳐 그곳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후 1994년 철거 작업까지 모두 끝내면서 악명 높던 구룡성체의 주택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는 예전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구룡체성 공원이 생겼다고 하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룡성체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직도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중국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화 요리가 현재 이탈리아 요리, 프랑스 요리와 함께 세계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중적인 요리임은 부정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이 중국 음식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음식은 왕실 요리와 귀족 요리,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서민 요리가 한데 어우러져 발전한 것이라고 하죠.
신화시대라 불리는 사망호제 시기는 너무 소설이니 건너뛰고 그 이후 한나라 시절에는 의적이라는 인물이 누룩을 활용해서 술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상나라 시기에는 탕왕의 비를 따라온 이은이라는 사람이 세발속과 도마를 가지고 탕왕에게 요리를 올리면서 국정에 관한 조언을 하자 이은을 마음에 들어한 탕왕이 그 자리에서 재상으로 등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리사가 중국 문헌에 등장했던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주나라 시절에는 130종류나 되는 식물과 200여 종류의 동물 그리고 물고기가 요리 재료로 등장하며 다양한 향신료와 양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시기라고도 하죠. 다음은 기원전 770년부터 시작되는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춘추자 시전을 보면 식사를 손으로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춘추전국 시대에는 아직 숟가락이 없었고 젓가락은 국의 건더기를 집어먹을 때만 사용한 것으로 짐작되죠. 지금은 중국에서 고기를 이용한 요리 중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 요리이지만 당시에는 사육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것을 고려해봤을 때 돼지고기보다 개고기를 더 많이 먹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자와 그의 후예들이 지은 경전인 얘기를 보면 공자가 키우던 개가 죽자 제자에게 사체를 먹지 말고 묻으라고 시켰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죠. 이 시기에는 다양한 가축들을 식재료로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말과 소, 양, 닭, 개, 돼지는 군주나 제후의 의례에 주로 사용되는 귀한 식재료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국시대 모사들의 책량 모음집인 전국책을 보면 제나라 선왕이 태례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태례가 바로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소와 양 그리고 돼지를 바치는 일이라고 하네요. 논어를 보면 공자의 식습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공자가 회는 가늘게 썬 것을 좋아하고 생선은 상한 것은 먹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시절부터 이미 생선회를 먹었을 거라고 짐작되죠. 지금의 중국 요리하면 불맛이 먼저 떠오르지만 이 당시에는 생식이 매우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아직 철제 요리 도구가 대중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가열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번거로운 작업이었던 데다가 당시에 냄비나 사발 등도 열전도율이 낮은 도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육류나 생선 등을 적당히 썰어서 소금만 뿌린 채로 먹는 것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자도 육회를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얘기에 의하면 당시 중국인들은 회의 양념으로는 파와 겨자를, 육회 양념으로는 간장을 사용했다고 하죠. 다만 기생충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식 문화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은 중국 요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가 바로 새우지만 이 시절까지만 해도 새우는 그리 인기 있는 식재료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조를 유지하며 식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한나라 시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 사람들은 서역으로 진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식으로 기장이나 보리를 먹어야만 했지만 시베리아로부터 제철 기술이 도입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크게 올랐고 장건이 실크로드를 개척하면서 이란과 이라크 등지에서 포도와 석류, 오이, 호두, 그리고 향채와 녹두, 파, 밀 등 많은 것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식탁은 무척이나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밀가루를 의미하는 면이라는 글자가 한나라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장건이 두 번째로 서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기원전 115년 그가 다시 한나라로 귀국할 당시 서역에서도 사절들이 잇따라 장안을 방문했는데 밀가루의 등장과 보급 시기를 고려하면 이때 생산성 높은 외래종 밀이 분식 문화와 함께 서역으로부터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밀가루 음식이 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퍼진 것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한 중기 무렵부터라고 하네요. 이 세기에 지어진 삼인원령이라는 책을 보면 입추에는 자병과 수요병을 먹으면 안 된다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자병은 바로 중국에서 쓰이는 면의 원형으로 짐작되고 수요병은 지금의 수제비와 비슷한 음식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호남성에서는 마왕추라는 대형 고분이 발굴됐는데 이 마왕추는 기원전 2세기 무렵 사망한 지방 귀족의 무덤으로 식량에서부터 조리된 식품까지 다양한 부장품이 발견되면서 당대의 식문화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됐죠. 부장품들을 살펴본 결과 당시 육류로는 소양, 돼지, 말, 개, 사슴, 토끼 등을 사용했고 조류는 닭과 꿩, 오리, 참새, 기러기, 심지어는 백조나 학까지 먹었으며 어류는 잉어와 붕어, 쏘가리 등 주로 민물고기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기를 조리하는 방법으로는 구이를 해먹거나 채소를 넣고 고깃국을 끓이는 방법도 있었고 바싹 마를 때까지 조리는 방법이나 육회로 먹는 방법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중국인의 식탁에 빵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후한시대 말기에서 삼국시대로 접어들 무렵입니다. 이때 등장한 빵은 호병이라 불렸는데 평평하고 둥근 모양으로 인도에서 먹는 난과 비슷한 형태였다고 하죠. 서진의 사마표가 한나라의 역사에 대해 기록한 속한서에 의하면 후한의 영제가 이 호병을 무척 좋아했으며 낙양 귀족 사이에도 유행했다고 합니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인 분식이 주식이 되려면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죠. 위나라와 서진의 관리였던 하증이라는 사람은 미식가로 유명했는데 그는 증병이 부풀려져 모양이 열십자로 갈라지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발효시키지 않은 빵은 열십자로 갈라지지 않으므로 하증이 먹은 빵은 이스트를 이용해 발효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이 하증이라는 인물은 278년에 사망했으므로 적어도 3세기엔 이미 중국에 발효 기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맥적은 고기의 양념을 한 통구이 음식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것은 맥족에게서 유래한 요리로 위진시대 때 중원 지역에 전해졌다고 하죠. 556국에 대해 기록한 진서에 의하면 맥적은 당시의 귀족과 서민이 모두 즐겨 먹는 대중적인 요리라고 돼 있는데 아쉽게도 그 정확한 조리법까지는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특이하게 사슴머리를 이용한 요리가 크게 유행했다고 하는데 사슴의 머리를 삶아서 썰고 돼지고기와 함께 다시 끓인 후 생강과 귤껍질, 산초, 식초, 소금 발효된 콩을 곁들여 먹는 음식이었다고 하죠. 특이한 조리법과 진귀한 재료가 들어가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송나라입니다. 북송대의 도시생활에 대해 기록해놓은 동경몽화록을 보면 음식 중에서도 특히 외식 요리에 대한 기록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책에 나오는 요리가 70종 가까이나 되는데 그 중에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들어간 요리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는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수 있다고 쳐도 돼지고기까지 먹지 않은 것은 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송해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무척 저급한 음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북송의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인 소동파가 돼지고기의 가격이 진흙처럼 쌌다고 표현할 만큼 저렴해져서 고양이 사료로 돼지고기를 먹이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시인 이태백도 술안주로 닭과 오리, 거위 생선, 소고기와 양고기 등 많은 고기를 먹었지만 유독 돼지고기만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송나라의 문물에 대해 기록한 송해유집고에 따르면 1077년 북송의 궁중수락관에서 1년 동안 양고기는 43만 근을 사용한 반면 돼지고기 사용량은 겨우 4,000근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위나라가 멸망한 이후 300여 년의 전랑 끝에 통일된 나라인 수나라가 세워지고 한족인 이씨가 당나라를 세웠지만 오랜 세월 만주족의 영향을 받아온 당나라는 양고기가 돼지고기보다 고급스럽다고 여기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체 높은 사람들은 돼지고기는 백성들이나 먹는 음식으로 생각했고 그런 분위기가 당나라에 이어 송나라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나라 때 명이라고 소문난 손사막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풍이 생길 수 있으며 근육과 뼈에도 좋지 않다는 악평을 남겼고 그 외 유명한 문학가들도 돼지고기를 좋지 않게 보는 말을 많이 남겼다고 하죠. 그렇게 송나라 시절에는 돼지고기가 천대받은 반면 양고기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송나라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나 외출을 하는 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즐겨서 서민들도 많은 식비를 쓰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평소에 외식을 즐겨했다고 하죠.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수많은 식당들이 생겨났는데 수도인 개봉의 경우 전문적인 식당의 수가 무려 72개나 되었고 과자나 음료, 과일이나 후식을 파는 노점 그리고 유명한 술을 유통하는 주조장과 다양한 차를 파는 전문차집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송나라는 무역이 발달해 여러 나라의 식재료가 들어온 데다 오늘날의 중국 요리와 다르게 거의 없는 다양하고 고도로 발달된 요리법까지 갖추고 있어 마라탕이나 허거, 딤섬, 소롱포, 탄탄면 등 많은 요리가 유행했다고 하네요. 만리장성은 수나라의 대운하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유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대운하는 그 옛날 중국 왕조 시절에는 물론 현대에서도 중국의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 만리장성은 청나라 시절 이후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중국인들은 대체 어떤 이유로 만리장성을 쌓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리장성은 흔히 줄여서 장성이라 불리며 중국인들도 만리장성이라 부르지 않고 장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죠. 중국 최초의 장성은 초나라 시절에 쌓은 것이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던 초나라는 중원 국가들의 영토를 빼앗으며 서서히 북쪽으로 진격했는데 그 중에는 하남성 일대의 영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남성 일대는 국경으로 삼을 만한 산이나 강 같은 지형지물이 없었던 데다가 삼면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둘러싸인 방어에 취약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초나라는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300km가 넘는 길이의 장성으로 영토 전체를 둘러싸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장성을 짓는 것은 마치 유행처럼 전국시대 강대국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죠. 위나라는 강대국 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서쪽에 장성을 쌓았으며 제나라는 오와 월 그리고 초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남쪽에 장성을 지었습니다. 한나라 또한 위나라와의 접경지대에 짧은 장성을 건설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조나라가 적극적으로 장성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조나라의 주변에는 유목민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의 영토에도 앞에서 말한 초나라처럼 방어벽으로 삼을 만한 지형지물이 없었기 때문에 영토의 안전을 위해서는 장성을 쌓는 것이 필수였다고 합니다. 북방민족과 가까운 지역에 있던 연나라도 기동력이 우수한 유목민족을 견제하기 위해 북쪽 국경에 장성을 쌓았죠. 만리장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국가인 진나라 역시 전국시대 때부터 적극적으로 장성을 활용해 흉노족 등의 유목민족을 막아냈습니다. 이렇듯 여러 나라들이 장성을 쌓은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새롭게 점령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전국시대에 접어들고 각 나라들의 경제력과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단순히 가진 영토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영토들을 점령하는 정복국가와 경쟁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요.
때문에 너도 나도 주변 국가를 침공해 그 영토를 빼앗는 전쟁이 계속됐는데, 장성을 쌓아두면 단순히 영토를 보호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침입했을 때 그들이 공격을 해올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할 수 있는 데다 아군 병사들이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었죠. 둘째는 장성 그 자체가 북방 유목민족과의 경계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유목민족들이 감시망을 피해서 슬그머니 영역 안으로 들어와 그대로 눌러살게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장성이 생긴 이후부터는 대규모의 병사들이 집단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서는 영토 안으로 침범하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오늘날 만리장성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규모의 장성이 쌓이게 된 것은 바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 조나라와 연나라, 진나라에 쌓여있던 장성을 몽염이라는 장수를 시켜 연결하도록 지시를 내리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때의 장성은 서쪽으로 지금의 간수성 민현에 해당하는 임조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현재의 랴오닝성인 요동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한나라의 한무제가 다시 한번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장성의 위치가 옮겨졌으며 그 길이도 진나라 시절보다 더 길어졌죠. 그 이후 후한때까지는 장성이 잘 유지되어 왔지만, 후한말 이후 사회가 무너지면서 제대로 손질이 되지 않은 탓에 장성 또한 서서히 무너지면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명나라 시대에 오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완성이 되었는데, 오늘날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건축물은 바로 명나라 시대에 지어진 장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진시황이 연결해서 지은 장성은 지금처럼 벽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흙을 이용해 지은 토성이었고, 높이도 높지 않은 데다가 지켜야 할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충분한 수의 감시병을 세워두지도 못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감시병의 눈을 피해 쉽게 넘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곡괭이 등의 도구로 성벽을 허물어 버린 다음에 우르르 몰려가서 장성의 아래를 지나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 다음 왕조인 전한 시기에는 시도 때도 없이 북방의 흉노족들이 쳐들어와 한나라의 영토를 습격해댔고, 삼국시대와 서진시대에는 북방 지역이 아예 북방민족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죠. 그 이후에도 거란족이나 여진족, 몽골족들이 계속해서 황하 이북 지역을 점령했던 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대체 만리장성을 지은 게 무슨 쓸모가 있냐며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각종 함정이나 해자 그리고 이중성벽 같은 것을 설치해도 완전히 적을 막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달랑 성벽 한 겹 둘러놓고 공격을 다 막아내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애초에 만리장성을 지은 목적은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는 철벽 같은 요새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세력과의 경계지역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한고제 유방이 흉노의 선우 묵돌에게 패배한 백등산 포위전 이후 유방과 묵돌이 협상을 할 때 만리장성을 흉노와 한나라 간의 국경으로 정하기도 했죠. 그리고 일단 장성이 있으면 적들이 침공해오는 속도를 어느 정도는 늦출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적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방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역할만으로도 만리장성은 그 가치를 충분히 해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 장성이 있으면 유목민이 침공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잠깐이라도 적들의 공격을 막으며 시간을 버는 동안 후방에서 방어를 위한 병사들을 추가로 소집하거나 요새의 수비를 강화하는 등 적들을 막아낼 방어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만약 장성이 없으면 그럴 시간조차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의외로 평야인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방어를 위해 지어둔 몇몇 주요 지역들만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중국 영토를 적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장성이 없었다면 특히 화북 지역은 유목민의 침공과 약탈에 더 많이 시달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베이징을 점령하려는 일본군과 그것을 막으려는 국민혁명군이 베이징 근처의 만리장성과 산해관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고, 국공내전 초기에도 만리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만리장성은 중국 현대사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쳤죠. 다만 현대에 와서는 방어요새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중국 정부에서도 세계문화유산의 만리장성을 등재시키는 등 중요한 역사적 문화재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리장성은 매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여행 명소가 됐는데, 특히 베이징시 근처에 있는 4개 구역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죠. 서양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주로 거용관 코스를 많이 가는 편이고, 한국인들은 팔달령 코스를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관광객들은 진짜로 등산을 하듯 아래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면서 즐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성질이 급한 한국 사람들은 케이블카로 얼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사진만 찍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중국의 상징 만리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00년대의 중국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비롯한 온갖 뻘짓을 하면서 스스로 무덤을 판 것으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중국의 또 다른 미개한 업적 중 하나인 계획생육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국민정부 시절부터 중국에서는 국가의 경제 규모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인구가 많아지면 굶주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인구수를 컨트롤하면서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력을 늘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피임이나 낙태, 인공유산 등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무통분만을 비롯한 선진적인 산부인과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오고 있었죠. 하지만 1949년 마오쩌둥이 주석 자리에 오르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만약 소련이나 미국이 핵공격을 해서 중국의 6억 인구 중 3억 명이 날아가도 나머지 3억 명이 더 많이 낳으면 중국은 강해질 것이다 라는 미친 소리를 하며 최대한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을 권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허용되던 낙태나 피임, 인공유산 등을 모조리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시절을 두고 먹고 살기가 좋아져 인구가 늘어난 것이라 미화하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출산을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게다가 중국은 공산주의다 보니 여성들도 무조건 사회노동에 참여해야 했는데 아이까지 많이 낳게 되자 사회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으로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후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면서 제대로 일을 하기 힘들어지면 배려를 받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한다고 두들겨 맞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불법 낙태가 판을 쳤고 임산부들은 차라리 고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유산돼 버리기를 원했죠. 결국 공산당 간부 여성들조차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저우얼라이의 아내 덩잉차오 등을 필두로 한 여성 정치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몇몇 학자들마저 조심스럽게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50년대 중반 무렵 중국은 역사상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제한하는 산하 제한 정책이 실시되었죠. 하지만 불과 몇 년 후 마오쩌둥이 자신의 노선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반우파 운동을 펼치면서 산하 제한 정책은 폐기되었고 그 정책을 주장했던 학자들은 제국주의의 사주를 받아 중국의 사회주의를 분열시키려 한 간첩으로 몰려 줄줄이 숙청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이라는 희대의 개삽질을 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난 데다 1950년대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마오쩌둥도 그때서야 뒤늦게 산하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죠. 이후 문화대혁명의 여파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 1970년대 초반부터 당시 총리였던 저우얼라이의 주도로 본격적인 산하 제한 운동을 펼치면서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1970년 가구당 5.65명이던 출산율이 1979년에는 2.75명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이러한 출산율 감소에도 1963년에서 1971년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가 되자 또다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염려한 중국의 지도부는 1980년부터는 아예 한족들에게 가구당 한 자녀만 낳을 것을 강제하는 계획 생육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자 중국인들은 이미 출산율이 충분히 줄어들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하기 시작했고 서방 국가에서도 지나친 인권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 정부는 식량 문제와 난민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그들의 주장을 무시했죠. 하지만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는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데다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선호 사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첫째 아이가 딸일 경우 불법을 감수하며 둘째까지 낳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쌍둥이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둘째나 그 이상을 만든 게 아니므로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일부 중국 여성들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쌍둥이 낳는 약이라는 황당한 약을 사서 먹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문제는 서민층에는 이러한 불이익이 치명적이지만 상류층은 그깟 벌금 내고 말지 뭐 하고 둘째를 낳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중국 영화 감독인 장혜모도 2013년 아이를 몰래 7명이나 낳은 것이 밝혀져서 748만 위안에 가까운 벌금을 냈죠.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둘째를 낳으면 벌금은 물론이고 아예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몰래 낳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중국의 사회통제 정책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다고 하죠. 혹시라도 몰래 임신을 한 다음에 호적에 올리지 않고 아이를 낳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한 명이라도 자녀를 가진 여성은 무조건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령 운 좋게 신체 검사를 피해서 아이를 낳는데 성공한다 해도 호적에 올리지 않은 아이는 절대로 학교에 입학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녀 정책을 위반하고 태어나서 호적에 오르지 못한 인구는 문명화가 거의 안 된 농촌에서나 존재했으며 그마저도 중국 총인구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1300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선호하는 농업국가였던 중국에서 이러한 전통을 갑자기 180도 바꾸는 데는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1990년대의 중국 신문을 보면 계획 생육 정책이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정책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계획 생육 정책 자체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았던 것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의 산하 제한 정책은 한국에서처럼 불임 시술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먼저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몇 명을 낳든 자유이지만 적게 낳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아이를 덜 낳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반해서 중국의 계획생육 정책은 아예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지 말 것을 강제했죠. 만약 어기게 될 경우 처벌도 무척 엄격했는데 정책 시행 초기에는 임산부를 다짜고짜 가축 축사로 끌고 가서 강제로 낙태시켜버리는 끔찍한 짓을 저질러버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벌금을 내는 수준으로 처벌을 끝내려 했지만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정책을 따라주지 않자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강제로 말을 듣게 하기 위해 저런 엽기적인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네요. 2012년 산둥성에서도 강제낙태를 실시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받는 등 중국 각지에서 사람들의 심한 반대가 계속된 끝에 현재는 강제낙태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하류층에선 자식을 더 가지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신했다가 산부인과가 아닌 산이나 숲에서 몰래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이런 경우 당연히 그 자녀는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인구가 되었고 이들은 인신매매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 시절 중국도 아직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딸을 낳을 경우 목숨을 빼앗는 영아살해 또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죠. 그렇게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남자 대 여자의 성비가 최대 121대 100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부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남자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총각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외국 여성이나 소수민족 또는 탈북자 여성을 납치 또는 인신매매해서 강제로 아내로 삼거나 동남아시아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국제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생겨났죠. 처음 정책을 기획한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국민들에게 권유가 아닌 강제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도 현재 중국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에 실질적인 노동 인구는 감소하면서 중국이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만든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던 2013년 11월부터는 정책의 내용을 고쳐서 앞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사실상 계획생육 정책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고 2016년 한 자녀 정책이 완전히 사라지고 두 자녀 정책으로 바뀌면서 중국의 수많은 삽질 중 하나였던 계획생육 정책 또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최근 멕시코의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중국인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국인들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동남아까지 이동한 후 거기서 배를 타고 무려 수천 킬로미터를 가야 하는 힘든 여정을 겪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날이 갈수록 중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뉴욕타임즈와 CNN 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국경 보호청에서는 2023년 한 해에만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던 37,000명의 중국인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 밀입국을 시도했던 중국인의 수가 3,000명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 수가 무려 10배나 증가한 상황이며 2021년에는 700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밀입국을 시도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올해에도 1월 한 달에만 3,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미국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다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들 중 대부분이 태국이나 튀르키예에서 출발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에콰도르로 간 후 에콰도르의 현지 브로커들에게 수천 달러나 되는 돈을 주고 멕시코 북쪽에 있는 국경지대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루트는 베네수엘라나 에콰도르의 난민들이 미국으로 밀입국할 때 쓰는 방법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곳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콰도르를 거쳐 미국으로 가는 길은 그 거리만 무려 5,000km가 넘는 데다 중간중간에 밀림이 나타날 경우에는 차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범죄 집단이나 독사에게 당해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그렇게 위험한 코스임에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에콰도르로 몰려드는 이유는 이곳을 통해 망명을 신청했을 때 미국에서 받아들여줄 확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은 극도로 가난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중국인들의 경우는 30, 40대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하죠.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 중산층을 비롯한 서민들은 물론 부자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파산한 사업가나 회사에서 해고된 직장인들, 그리고 부동산 폭락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 수많은 중국인들이 불법 이민을 하기 위해 에콰도르로 몰려들고 있죠. 그나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민을 원하는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정한 투자 대상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서 그 국가에서 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이민 등을 통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로 이민을 갈 수 있지만 중산층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을 쓰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런 미립국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중에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 등 종교에 대한 통제를 지나치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민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고 하죠. 물론 아직까지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부유한 국가인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GDP는 약 18조 달러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알려주는 지표인 국민소득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불변의 GDP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7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민소득은 64번째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죠. 중국은 부자들의 수 또한 세계에서 2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1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고 2번째가 바로 중국이죠. 매년 중국 부자들의 순위를 조사하는 후른 연구소가 발표한 2023 중국 100대 부자 명단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돈이 가장 많은 부자는 중국 최대 생수업체 농푸산취안의 창업자인 중산산입니다. 중국의 국민 메신저 앱인 위챗을 만든 텐센트의 마와텅과 전자상거래 앱 테무를 운영하는 핀도더의 황정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후른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600만 위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만 무려 500만 가구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중국의 부유층들이 급속도로 중국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것도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내세운 공동부유 정책 또한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짐작됩니다. 공동부유란 모두가 같이 잘 살자라는 뜻으로 중국 내에서 이루어낸 경제적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공유하자는 정책이라고 하죠. 덕분에 2021년 알리바바는 18조 원, 텐센트는 9조 원, 그리고 중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메이투안과 샤오미는 각각 2조가 넘는 가치를 가진 주식을 사회에 기부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시장을 반독점한다는 이유로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인 디디 추신과 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를 규제했으며 지나친 사교육비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교육 관련 산업에도 강력한 규제를 하는 등 각종 사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큰 타격을 받은 중국 기업들이 인재 고용을 줄이면서 중국 내의 일자리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해외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리면서 중국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게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패권 다툼으로 수많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고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됐던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많은 중국 부자들이 재산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부유층은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별다른 위협을 받을 일이 없이 풍족한 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었지만 지난 2년간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한 후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해외 이주를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23년에만 1,500억 달러의 중국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하죠. 중국 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미국으로의 미립국 등을 포함한 중국인들의 이민이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시작한 후 사회적으로 강도 높은 통제를 당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10년 동안 중국에 살던 사람들 중 해외 망명을 신청한 사람의 수만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